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의대 증원 유예안 둘러싸고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또 약간의 갈등 기류가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의대 증원 문제 관련해 가지고 좀 파업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데 이 사안을 해결하는 주체가 돼야 될 이제 양쪽이 좀 갈등하는 양상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대통령실에 대해서 2026학년도, 그러니까 이제 내년 증원은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후년 같은 경우는 증원하는 거를 좀 유예를 하자, 이런 방안, 일종의 이제 중재안을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제 지난 주말에 고위 당정 협의회에 참석을 했을 때 대통령실에 이거를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대 증원을 최대 1,509명 확대하기로 했었던 정부 결정을 유지를 하고 대신에 내년에 모집하게 될 2026학년도의 의대 증원은 보류를 해서 3,000여 명 정도였던 기존의 이제 규모를 유지를 하자. 그리고 나서 2027년도부터는 또 이제 따로 얘기를 해보자. 뭐 이런 정도의 이제 타협안을 낸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제 언론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실에서는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의대 정원 유예안을 여당으로부터 제시받은 바가 없고 의대 정원 관련 논의 자체가 없었다라고 이제 일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뭐 그러면서 이제 덧붙인 게 뭐냐면,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법령을 보더라도 국회에서 법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의료계와 협상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타협을 통해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더군다나 의료계가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 그러니까 나서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제 읽힐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국민의힘 쪽에서는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까 상세 내용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나왔는데, 고위 당정협의회의 정식 안건은 아니었는데 당정협의에 참석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규홍 복지부 장관한테 이런 중재안을 얘기를 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거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는데 받아주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를 좀 정리해보자면 당정협의의 정식 안건으로 올라온 얘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집권 여당 대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무총리하고 관계부처 장관한테 이야기한 내용을 대통령실이 이제 거부를 했을 뿐만 아니고 그 얘기를 언론에 얘기할 때 여러 가지 경로로 제안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의 어떤 중재안이라거나 제안이라거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제안들이 들어온다. 그런 제안들 중에 하나인 걸로 치부하는, 당신의 의견은 n분의 1이다. 그렇습니다. 이 뜻이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중하게 들어야 할,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소가 아니다. 라고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언론 대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과연 대통령실에서 조금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냐. 이 제안들에 대해서 특히 의료 인력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완고한 입장이 변화될 분위기가 전혀 아닌 것 같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집권 여당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일종의 이제 중재자 역할로 의료계하고 이제 정부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는 지금 포지션을 취하고 싶어 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거를 이제 평가절하를 하면서 아예 원천 거부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또 다른 이제 윤한 갈등의 고리가 되는 거 아니냐, 갈등이 번지는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는데요. 이 지금 의료 붕괴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큰일 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집에 또 노인 있는, 어르신들 있는 가정에서는 정말 갑자기 아프실까봐. 그럼 응급실 김종인 전 위원장 때도 그랬고요. 22군데에서 이제 거부를 당했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근데 이런 중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지조차가 일단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이 정도 중대함을 인식했다면 당정협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 진정하게 그게 이걸 지나가든 말해서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두 부분을 다 지적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이제 공식적 의제로 삼아서 정부를 압박해야지만 정부를 좀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제 반면에 한동훈 대표 측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로 이제 삼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여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반기를 드는 그림이 되면 좀 부담스럽다.
그러다 보니까 우회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도 아니고 기자회견 같은 어떤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직접 언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국무총리한테 혹은 뭐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따로 얘기하는 방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 이게 과연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뭐 정당한 혹은 이제 작동이 가능한 접근 방식이냐, 이제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우회로를 자꾸 뭐 최상병 특검 문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꾸 우회로 하는데 하나도 되는 건 없잖아요. 그럼 정식으로 뭘 해봐야죠. 정면으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제 취재 기자들도 그 부분을 좀 답답해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뭐 여당 출입하는 기자들 같은 경우도 여당 대표가 이런 어떤 중요한 현안들, 지금 말씀하신 최상병 특검법안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제 의대 증원 문제 같은 전국적이고 이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좀 자주 밝혀줘야 그게 또 기사화도 많이 되고 그만큼 정치권에서도 이제 논의가 될 수 있는 장이 좀 열리는 건데 그렇습니다. 자꾸 이제 그 뒤에서 따로 별도로 혹은 이제 비공개로 이야기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야당 쪽에 이제 협상의 어떤 상대 파트너이기도 한 야당 쪽에 대해서는 야당 대표하고 만나는 자리에서도 이런 어떤 그 비공개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차단하는, 오히려 반대되는 행보를 보인다. 뭐 이런 부분을 또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어떤 뭐를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요, 이 대통령실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면서 난 뭘 했다는 어떤 말을 듣기 위해서 슬쩍 흘려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닌가 하는 어떤 의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보도된 내용을 보면 심지어 이제 친한계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기자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이제 보도가 되더라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난번에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어떤 사면 복권 문제 관련해서도 어차피 안 될 걸 알면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 목소리를 냈었다라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 일종의 이제 제스처만 행색용으로 제스처만 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제 반복이 되면 될수록 어떤 정치적 자산을 깎아먹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본인한테 장기적으로 안 좋은 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걱정스러운 건요. 윤 대통령이 한 대표랑 어떤 정서적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설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 대표가 이것도 정식으로도 아니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툭 던지지 않으면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그건 절대 못해라는 상황이 될까봐 의료대란 지금 이거 굉장히 어떤 심각한 상황인데 한 대표가 제기하면 대통령실은 그 반대로 갈 것 같아서요. 그건 더 걱정입니다. 물론 뭐 대통령이나 혹은 대통령실이 그렇게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좀 불행해질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그렇지 않길 바라고 또 아닐 거라고 믿고 싶지만 그런 이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가 자주 소통을 한다. 원래 이제 오래된 사이이기 때문에 직접 소통이 가능한 사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막상 이런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거의 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대통령하고 직접 그 대화를 한 것 같지도 않고 공식적으로 의제 설정을 해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이게 자칫하면 어떤 이 사안을 더 어그러뜨릴 수도 있다라는 걱정까지 나오는 거고요. 지금 이제 대통령실하고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충돌 상황이 좀 길어지지 않았으면 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조만간, 그러니까 30일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만찬 회동을 하거든요. 뭐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 국정 현안들도 아마 이제 같이 논의를 하게 될 텐데 그때 혹시 이 사안이 이제 의제로 올라와서 추가 갈등이 일어날까 봐 그걸 지금 걱정하는 상황으로까지 가버리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이 여당 지도부하고 대통령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오히려 이런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풀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의도에서는 이게 오히려 의제로 올라오면 분위기만 이상해질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대통령실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9일에 대통령이 이제 국정 현안 브리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여러 이제 개혁 과제들, 지금 대통령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 과제들이나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반드시 이 의료 개혁 문제와 관련된 것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시기상으로 봤을 때 여당 지도부하고 만나기 전에 대통령이 먼저 국정 현안 브리핑을 하루 전날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여당으로부터 어떤 조언이나 현안에 대한 간섭을 받지 않겠다. 이런 일종의 이제 선언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각에서 보면 정책 협의는 패싱하겠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냥 뭐 만찬 자리인 것이지 거기서 의견을 들어서 국정에 반영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닌 걸로. 왜냐하면 전날 이미 그 얘기를 다 해버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간의 어떤
의구심들. 한동훈 대표가 돋보이는 건 뭐든지 안 하려고 그런다. 이런 의구심 때문에 더욱 어떤 이 민감도가 높은 정책의 경우에는 지금 걱정스러운 게 그거 같습니다. 당 얘기도 안 듣고 또 대통령실에 어떤 민심은 전달되나 이 어떤 근원적인 의심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어떤 플레이, 정치적인 기술 행동들이 과연 이제 적합한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한동훈 대표가 지난 20일에 박단 전공의 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이제 비공개로 만났다라는 사실이 국민의힘 관계자를 통해서 이제 언론에 알려졌고요. 그게 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박단 위원장이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비공개로 상호 합의된 만남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려서 다소 유감이다. 라고 이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측에서 일부러 만남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결국 한동훈 당대표의 결심과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을 설득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비공개로 만남을 가지고 그거를 언론에 흘려줘서 단독 보도가 나오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 중재안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여론을 이제 일으키는 이런 방식의 그런 뭐 어떤 행보를 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대통령실의 단호한 거부만 만나게 된 상황이라서 기존에 이제 검사 한동훈 시절 특수통 한동훈 시절에 언론과 이제 주고받았던 일종의 언론 플레이가 지금 정치권에서는 잘 안 먹히고 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한동훈 대표가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일정한 패턴처럼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면 승부를 하지 않으려 하고 슬쩍 내 의견은 이건데 하고 했다가 잘 안 되면 아니면 말고 생색내기에 그치고 언론에 흘리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떤 정치적 신뢰가 정치인들에게 굉장한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계속 깎여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저기 신뢰를 잃으면 정치력은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CBS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당에서 흘리는 보도들 이게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될 것이다. 여당에서는 나름대로 민심을 챙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당대표 입장에서는 대선 주자로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대통령이 우리 말을 안 들어요 라고 하면서 고자질하는 것 같은 그림 이런 게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어쨌든 뭐 여당이나 여당 대표가 이런 의견들까지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뭐 기존에 잘 안 되는 방식을 계속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제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오늘은 정부 예산안 관련된 어떤 협의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문재인 정부가 국가 부채를 대폭 늘려놓는 바람에 재정 부담이 돼서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전 정부 탓이 또 나왔습니다.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였는데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려놨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에 2017년까지 69년 동안 누적 국가 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재정 부담을 늘려놓는 바람에 우리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더욱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서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 같은 이 재정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국가 예산안을 보니까 뭐 3% 남짓 정도 지난해에 비해서 이제 늘어나는 편성을 했는데 뭐 전체적인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역시 이제 울트라 긴축 재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처럼 이제 불경기, 특히 이제 체감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런 방식의 재정 운영이 맞는 해법이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제기되는 의문이지만 재정 건전성을 입에 달고 있으면서 걷어야 될 세금은 덜 걷고 어떻게 수지를 맞힐지 참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벌써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편성하는 예산으로 치면은 3년차 예산이 되는 건데 3년차에 와서도 여전히 전 정부에서 뭘 잘못해놔가지고 일을 못한다. 라는 얘기가 지금 반복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오늘 낮에 좀 찾아봤는데
지난해 예산 관련된 국무회의를 주재할 때도 거의 같은 발언을 대통령이 했더라고요. 예.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치는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미 이제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때도 국가 채무가 1,076조 원이나 됐다. 예. 그래서 재정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거의 같은 얘기를 또 1년 뒤에도 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이어서 계속 해나가는 정부인 건지 혹은 정권 교체를 한 정권인 건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청와대에서 일했던 분들, 특히 이제 장관 출신 인사들이 연구 포럼을 만든 예. 사이제라는 이제 포럼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입장문을 별도로 냈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이제 발언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내용인데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났었던 이유의 핵심은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이제 대응이다. 예.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이었던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 채무의 비율이 36%, 37% 정도로 유지했다라는 예.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이제 급격하게 늘어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이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간 뒤에는 국가 부채 증가 이제 비율을 좀 줄이고 재무결산 상으로 봤을 때는 국가 순자산이 좀 늘어나게 됐다. 예. 이런 부분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꼬집었냐면 오늘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 계획에 따르면 예. 윤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의 국가 채무는 1,432조 원이 된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2022년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에 대비해서 360조 원 이상이 증가하는 셈이 되는 건데 예.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 하자면 윤석열 정부 때문에 다음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예. 심지어 이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 운영을 사실 잘못해서 예. 말로만 건전 재정을 하는 바람에 재정이 악화된 건데 뭐라고 변명할 거냐 이렇게 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 탓만 하기 전에요. 거둘 수 있는 세금, 이른바 부자 감세라고 어떤 비판받는 세금이라도 좀 걷어야 되고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네네. 그리고 또 안 써도 될 돈을 좀 덜 써야 될 텐데 뭐 용산 관저 이전만 해도 이만큼 들어간다고 했다가 계속 늘어나서 예비비까지 썼다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관저에 무슨 사우나 짓는다 뭐 이런 보도도 있고요. 사우나 짓느라고 돈이 더 뭐 들어갔다. 증축 과정에서 예. 뭐 드레스룸이나 사우나가 들어갔다라는 이제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런 돈이라도 좀 아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가장 눈에 거슬리는 것일 테고요.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의 이제 이 국가 재정 운영 관련한 중요한 원칙이 대체로 좀 이제 긴축 재정 예. 그리고 세금을 좀 줄이는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법인세를 비롯해서 이제 종부세라든지 특히 최근에는 아직 걷지도 않은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 문제까지 예. 거론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정책 일관성이 정책의 어떤 철학과 맞는 거냐 예. 뭐 그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29일 날 네. 대통령이 대국민 설명회를 한다는 거죠? 네,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9일 날 29일이 무슨 요일인가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오늘은 이제 화요일이고요. 예. 29일이면 목요일이죠?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예, 예. 네. 저출생 대응을 비롯해서 이제 4+1 개혁 추진 성과를 국민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겠다라는 예. 거고요.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노동 개혁이라든지 연금 개혁이라든지 의료 개혁, 뭐 교육 개혁 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기자들 앞에서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될 텐데 얼마나 이제 밀도 있는 질문 답변이 오갈 수 있을 것이냐.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민감한 사안들. 최근에 이제 의료 개혁 관련해서는 이제 의대 증원 문제를 정부가 얼마만큼 구체적인 해법을 갖고 있을지 그걸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게 될 텐데 지금 이제 준비가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 사안이고요. 그 외에도 다소 좀 정치적으로 이제 민감한 현안들, 최상병 특검법 관련된 문제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이제 디올백 예. 수사 결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게 오히려 더 좀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질문에 어떤 특별한 제약이 없다면 기자들도 좀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이제 백악관 그 브리핑이나 이런 걸 볼 때 보면 정해진 내용이 있더라도 그걸 그렇습니다. 넘어서서 질문하는 기자들이 꽤 많거든요. 그거 외엔 하지 마세요 한다고 안 하는 것도 참 이상한 거니까. 뭐 언론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예. 때문에요. 예, 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물어봐요. 그리고 좀 꼬리에 꼬리를 잇는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한마디 듣고 한마디 하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이러지 말고. 네, 그럴 것 같으면 사실 이제 보도 자료가 더 편하죠. 그렇습니다. 예. 예, 좀 제대로 된 질문과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네.
시간은 일단 광고 후에 이어서 할 텐데 네. 한 10초 남았습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오늘 이제 국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중일마,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예. 라고 했었던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국익을 중시해서 말씀드린 것이다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또 어떤 굉장히 할 말이 많은 발언인데요. 네.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아까 얘기 이어가 볼까요? 김태효 차장의 이제 발언이었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이게 아주 국익을 중시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해명을 내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언뜻 납득은 잘 안 갔던 것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라는 그 답변이 나오게 된 이제 질문 내용이 여기에 꼭 맞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일본의 사과를 받는 게 뭐 결국 진정성이 필요한 건데 중요한 것은 일본 사람들의 그 마음인 것이다. 진정성이 없는 사과를 뭐하러 받느냐 이런 취지의 이제 답변이었고 그걸 받는 것도 어렵다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애매한 답변만으로 이제 피해갈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들어도 본인도 아마 해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뭉뚱그리는 답변을 좀 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강조한 게 뭐였냐면 우리 청년 세대나 미래 세대들이 그만큼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국력이 신장이 됐기 때문에 자신감이 충만하고 수출도 일본하고 이제 우월한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면서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일본의 마음이라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라든지 여당 관계자들도 최근 들어서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일본을 대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제 그 말은 일견 좋은 얘기인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국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좋은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속내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일본한테 과거사 관련된 사과를 요구했던 거,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던 게 우리가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일본을 이겨먹어 보겠다라는 마음에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이다.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징징거릴 필요가 없다. 우리도 힘이 충분히 세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감 있게 나가면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발전해서 발언을 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많거든요. 그 맥락으로도 들을 수 있는 거라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아마 국회에서 좀 꼼꼼하게 따져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사과를 자꾸 요구하는 게 같은 사과 반복하라는 게 아니란 걸 이 사람들은 모르나요? 무슨 그러니까 얘기냐면 말입니다. 그 사과를 해놓고 다 자꾸 딴 얘기를 반복하니까 같은 그 옛날에 이루어졌던 약속만 지키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 때 일어났던 그런 전쟁 범죄들은 사실 한국에 제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인류사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 인권적 사안이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배상 보상을 받는 거는 당연한 문제다. 그런 어떤 좀 선진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사과도 안 하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집어줄 건 다 집어주나요? 저 그것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 부분도 오늘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뉴라이트라는 의혹 혹은 이제 뉴라이트를 지원한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물어봤는데 대통령은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를 정도로 무관하다라는 주장을 해놨습니다. 그 보도 보면 맨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오해를 해가지고 대통령은 뉴라이트 의미를 정확히 모를 정도로 무식하다는 얘기로 저 언뜻 그 오해를 하고 들었어요. 근데 헤드라인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근데 무관하다라는 건데. 무관하다라는 얘기고요. 임시정부와 건국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광복과 건국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게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뉴라이트 사관에 물들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근데 김태효 차장의 어떤 이 맥락은 알겠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제가 무식하다로 언뜻 착각을 하고 깜짝 놀랐냐면 무관할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전 언론이 연일 요새 인사에 대해서 뉴라이트를 꺼내들고 있으면 그 전에까지 몰랐다 쳐더라도 뉴라이트가 뭐길래 이렇게 국민들이 흥분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게 대통령의 어떤 약간의 의무 아닌가요? 근데 그걸 아예 모를 정도로 무관하다? 모든 언론이 인사 문제가 예를 들어서 친일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는데 뉴라이트가 뭔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굉장한 게으름이나 책임방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국회 답변 단계에서는 공직자들이 좀 정확하게 의미 전달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결국은 대통령은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를 정도로 무관하다. 그러니까 무관한 거에 초점을 두고 싶었던 것 같지만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 지도자가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논란이 됐었던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른다면
그것도 그 자체로 문제인 거라서 그렇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한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